AI 산업을 대만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핵발전소를 더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400만 정도밖에 그 핵발전소를 재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사실. 이 그 제3 핵발전소 마은산 1, 2호기가 위치한 데는 핑둥이라고 대만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 현입니다. 핑둥의 그 저우춘미 현장과 그 주민 마을 지도자들은 핵발전을 다시 가동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핑둥현의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가동에 반대를 합니다. 제4 핵발전소입니다. 공정률이 98%까지 다 지어놓은 거죠. 그랬다가 막아냈어요. 주민투표를 거쳐서.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난 8월 23일 대만에서 마은산 2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새알미디어가 최근에 대만 탈핵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연속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만 탈핵과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탈성장가 대한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탈핵신문 임준영 편집위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만에서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었잖아요. 두 분은 또 지난 5월에 반핵 아시아 포럼차 또 대만에 다녀오시기도 했었고, 이번 국민투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총평을 들어볼까 합니다. 총평 전에 의상 소개부터 해서. 아, 네네. 두 분 오늘 커플티를 입고 오셔가지고. 대만에서 진행됐었던 반핵 아시아 포럼에서 나눠줬던 단체 티셔츠였습니다. 国际会议约要继续我们的访 No news. No news. 글씨가 이제 비핵 가원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로 말하면 탈핵 대만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가원이 이제 뭐 홈랜드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고 대만의 그 핵발전 폐기 공동 플랫폼이라는 그 탈핵운동 연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래 전부터 써왔던 비핵가원은 그런 구호가 되겠습니다. 뭔가 노래 제목 같기도 하네요. 비핵가원. 네. 네. 총평을 네, 커플티 소개 다 하셨으면 이제 총평을 해주시죠. 가서도 그랬고요. 저 이번에도 투표 결과를 보면서도 좀 그랬는데 여러 감정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다음은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에 있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투표가 진행될 거다 8월 23일 날. 그런데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민진당이 이제 대만 탈핵을 주도했던 정당이고 그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사실 이 투표가 진행되게 된 이유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입법원이 국민당과 민중당이라는 정당이 민진당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투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권을 잡고 있는 총통의 자리를 잡고 있는 당이 이제 민진당이고 라이칭더 총통이기 때문에 아마 재가동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표가 진행돼서 뭐 표가 500만 표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거다. 안전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굉장히 오래 가져가면서 이 재가동을 막을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진행돼서 만약에 500만 표가 넘어가면 그건 굉장히 여론적으로 굉장히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그 사장인가요? 사람이 이제 AI 산업을 대만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도 여전히 탈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었어요. 핵발전소를 더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대만 안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표 결과가 이제 500만 표가 안 되면서 이게 이제 부결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럽다라는 말은 이번에 이제 찬성표가 한 400만 표 정도, 400만 표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대만 전체 국민에서 400만 정도밖에 그 핵발전소를 재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핵발전의 재가동에 그 진심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좀 투표에 참여하고 핵발전소 재가동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대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이번에 진행한 그 국민투표의 뭐 기준이랄까요? 그 기준에 따른 결과 뭐 그런 게 어떻게 됐던 거예요? 대만의 국민투표는 그러니까 레퍼런덤이라고 하죠.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 그 스위스에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관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찬반을 묻게 되는 문구를 이제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국민투표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가결이 되려면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찬성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즉 25%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수만 투표에 참여해서 그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조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만이 총 유권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25%면은 500만 523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29.53%였어요. 그러니까는 25%가 되려면 29.53%의 투표자의 거의 90% 가까이가 찬성을 해야지 사실은 25%가 넘게 되는데 이번에 찬성률이 7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결이 됐던 것이죠. 그 대만의 아까 이제 임준영 위원님께서 뭐 AI 산업을 추진하는 그 사장의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핵발전 계속 해야 된다. 그 시민사회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 투표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좀 봤거든요. 좀 찬성이 더 많았다는 거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일 수도 있겠다. 라이칭더 총통이 이번에 그 국민투표 이후에 핵 발전을 과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탈핵운동 활동가들은 굉장히 지금 투표 결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 투표 결과를 봤으니 너네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성명서들을 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총통이 발언한 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에서도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좀 우리가 더 싸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투표를 포함해서 대만의 그 탈핵 정책을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그러니까 이 민진당이 탈핵을 추진하는 지금의 그 집권당이죠. 근데 민진당이 1986년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하겠지만은 이게 군부 독재,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의 권위주의 이 정치에 사람들이 굉장히 염증을 내고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신생 야당으로서 민진당이 창당을 했던 겁니다. 근데 민진당 그러니까는 그때는 국민당은 핵발전을 추진하는 권위주의 정부예요, 독재 정부. 그러니까 국민당에 반대하는 신진 민진당은 독재의 일부인 핵발전을 반대하는 것을 강령의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진당은 반핵, 국민당은 핵발전 지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핵발전 찬성 반대와 민진당, 국민당의 찬반이 이제 굉장히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발전 관련한 그 국민투표가 벌써 한 3번째인데 그때마다 핵 에너지 정책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국민당, 민진당에 대한 선호도
이제 그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찬성이 74% 정도 투표자 중에 나왔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투표 거부 캠페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저는 바로 2011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투표가 떠올랐거든요. 되게 재밌게도 대만 투표가 8월 23일이었는데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가 8월 24일 날 2011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묻는 게 이거였죠. 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거냐. 이게 오세훈 시장의 아니고, 아니야. 전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의 대립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 1, 33.3% 이상이 투표에 참가 안 하면 투표함 자체를 개봉을 안 하는 게 이제 주민투표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그 무상급식의 보편복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에 장에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비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25.7%만 투표에 참가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시장에서 물러난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반핵 핵폐기 공동 플랫폼과 민진당 그다음 반핵 단체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말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표를 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간 상당히 많은 대만 시민들은 핵발전을 갖고 이렇게 정쟁을 계속하는 게 싫다. 대만은 핵발전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데 동의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씨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때 막 신문에 광고하고 이랬던 거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그 국민의 혈세를, 서울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막 낭비하고. 혈세 얘기가 나왔는데 대만 그때 오세훈 시장 무상 투표 때 182억 원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만의 이번 8.13 국민 투표에 얼마죠? 11억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4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쟁 도구로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를 하면서 460억 원을 낭비한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반핵 그 대만 시민사회에 또 그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국민투표를 대만에서 2차례나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 좀 이게 약간 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당을 좀 지지하는가로 약간 활용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이전의 결과를 또 뒤집는 그 질문이라고 할까요? 뒤집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실시를 한 건데, 이렇게 국민투표가 좀 반복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도구로 그렇게 좀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도구죠. 사실은 정치적인 도구라는 말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탈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대만의 중요한 탈핵운동 역사 안에는 주민투표의 역사들이 끼어있고 국민투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잘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에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민도가 아닐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 인식 수준과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예. 국민투표가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뭐 에너지 정책을 국민들의 의사를 묻진 않잖아요. 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뭐 또 업계에서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정책이 좀 결정되고 있는데,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환경단체들, 뭐 탈핵단체들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만 보시나요, 혹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핵발전소 부지로 이제 고시가 되었던 삼척, 영덕 또는 이렇게 울산 이런 데에서 그 자발적 주민 투표가 있었죠. 근데 그 정부에서는 그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80% 90% 정도 핵발전 시설에 대한 반대 표시한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게 대만 국민투표에서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제3 핵발전소 마은산 1, 2호기가 위치한 데는 핑둥이라고 대만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왁스애플이라든지 오리알 뭐 이런 굉장히 질 좋은 농산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핑둥의 마은산 원전은 계속 주변에 활성 단층 시비라든지 그런 안전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핑둥의 이름이 저우춘미 현장인데 저우춘미 현장과 주민 마을 지도자들은 핵발전을 다시 가동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핑둥현의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가동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23 국민투표를 앞두고 토론회도 있고 그랬는데 핑둥현하고 저우춘미 현장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해 당사자고 사고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컨대 타이베이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갖고서 이거를 위험하게 재가동을 한 게 말이 되느냐. 우리의 의사보다 우리 바깥의 국민 일반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게 부정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연 누구의 이해고 누구의 의사인가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알미디어에서 저 말고 이제 남태재 감독님은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5월에 핑둥의 파인애플에 대한 찬사가 엄청나던데 도대체 어땠길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이후로 파인애플을 못 먹고 있습니다. 다른 파인애플은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다른 파인애플을 입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이 없더라고요, 파인애플이. 심이 있는데 심이 달아요. 아삭아삭하고 다 먹습니다. 우리 버리는 거 가운데. 네. 핑둥현 가서 이제 핵발전소 돌아보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핑둥현 안에 있는 이제 탈핵 운동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나 봐요. 자기네가 농사 지은 파인애플이다 이러면서 숙소 앞까지 호텔 앞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참가자 전원에게 하나씩 이렇게 깎아서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깎을 때 과즙이 떨어지는 게 보자마자 이거 맛있겠다 이랬는데 먹으니까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거기 특산물인가 봐요? 예. 수출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가면 굉장히 파인애플 밭이 쫙 이렇게 있어요. 대만의 유명한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인애플인 거고 그 파인애플로 만든 빵, 과자, 펑리수라는 게 이제 대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사오는 선물 중에 하나. 저는 못 먹었네요, 그 선물을. 그 선물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 저한테 술만 선물을 하시고. 이번에 국민투표 결과가 대만의 이전에 민주화 과정에서 왔던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좀 이전에는 핵발전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의 과도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좀 대만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나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찬성이 25%를 넘어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전성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마은산 2호기 재가동 괜찮은지 활성단층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강화된 기술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신 기술 적용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태풍 요즘은 테러 위협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절차를 하려면 또 한 2년 걸리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될 일이에요. 게다가 마은산 2호기가 5월 18일 날 연구 가동 중단이 됐는데 그때 임yon 선생님도 보셨겠지만은 대만 전력 공급 현황이 딱 실시로 나왔는데 딱 4% 정도였거든요. 마은산 2호기가 공급하는 양이. 그러니까 그 4%가 없다고 블랙아웃이 되는 것도 아니고 4%가 다시 재가동이 된다고 해갖고선 전기요금이 막 싸지거나 전력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대만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12% 정도 비중인데 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해협에 바닷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핑둥현을 포함해 갖고선 이 태양광도 정말 여건이 좋고 또 뭐 지진이 빈발하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열 에너지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잠재량 덕분에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이 반도체 회사들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결합을 하려고 중부, 남부 지방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정책 방향과 기술적인 트렌드는 어차피 바꾸기가 어렵고, 다만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찬핵 진영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탈핵 진영도 경각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환은 가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연구 정지에서 멈췄잖아요. 그리고 재가동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월성 1호기 포스코에서 우리가 매각하겠다, 우리가 뭐 그거 다시 쓰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 경각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다 멈춘 원전도 어쩌면 정말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면 가동시킬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걱정도 약간 되더라고요, 저는. 꺼진 원전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네, 꺼진 원전도 다시 보자. 이거는 네. 근데 정말 꺼진 원전이 다시 가동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 사고로 유명한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그 사고나 옆에 그 발전소를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위해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라고 이것도 역시 그 폐쇄됐던 원전을 또 다시 재가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노후나 그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몇 군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큰 흐름을 바꿀 정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산업적인 이해나 경제적인 타산을 생각해도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꺼진 원전도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겠죠. 제가 이제 핑둥현 갔을 때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제 시설들을 여러 군데 둘러봤었어요. 이제 지역이 태풍 수해 때문에 잠겨서 이제 더 이상 농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곳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있었고, 뭐 이런 그런 시설들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 건 사실 탈핵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에너지 전환이란 필요가 없으면 사실은 시작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투자도 없는 거고. 근데 탈핵이라는 거 선언해 놓고 나니 대안이 필요했고 에너지 전환이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대만 탈핵의 결정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분명한 영향을 미쳐온 것인데, 한국 얘기로 좀 이렇게 돌아오면 네,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어떤 핵발전의 기조를 약간 답습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이런 대만의 어떤 그런 국민투표의 결과가 한국 사회에 좀 어떤 경고나 또 다른 뭐 교훈이나 이런 걸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거에는 신규 핵발전소 2개, 그 다음 SMR 플러스 알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조기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는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국정 그 정책 기조 발표된 거에 보면은 신규 원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짐작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그 만만하게 할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뭐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이 고준위 그 핵 폐기물 처분 문제,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이 수출도 되게 꼬여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11차 전기본을 그대로 하는 것은 골치 아프다. 12차 전기본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이거는 저의 기대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대만의 이번 투표만 볼 것이 아니라 임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이 일관된 시그널을 가져야 돼요. 일관된 정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대만 민진당은 86년부터 몇 년째예요?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탈핵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고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게 몇 번 있었지만 이 큰 흐름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오히려 좀 한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이제 국민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어떤 제도적인 차이가 탈핵 운동에도 좀 어떤 함의를 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다면. 신고리 의료국이 공론화가 있었죠.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다. 근데 그 공론화 결과는 길게 보면 탈핵으로 가자. 그러나 신고리 의료국이 자체는 공정률이 이제 30% 정도 되었으니 이것까지는 하자라는 게 공론화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근소하게 좀 많은 의사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삽 떴는데 이미 돈이 들어갔는데 이러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투표를 해보면은 당장 코앞에 협소한 이익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뭐 지방소멸, 인구소멸 때문에 걱정인 상황에서 핵시설이든 쓰레기시설이든 뭐 이거라도 있어야지 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정쟁이나 단계적인 협소한 이해에 좌우되게 하는 주민투표나 국민투표 또는 공론화는 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적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부권, 비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후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시나리오가 유효하냐 또는 이렇게 사회적 평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느냐 아니라면은 그냥 찬반을 끝이 아니라 정부한테 재작성해와 보완해와 그렇게 설득 합의가 되지 않을 때까지 안 돼 라는 쪽으로 좀 제도가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좀만 보완해 주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나 과정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될 때까지 이것을 보완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로서 그런 어떤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주민투표가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이제 국민투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 이제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결국에 이제 이게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통로나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조그마한 영향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시민들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걸 뭔가 변화를 시켜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정치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신고리 고기 공론화라든지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때 그것이 주민 의사를 물어본다고는 하지만 아까 대만에서 핑둥현의 현장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에게 물어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어떤 갈등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밀양의 송전탑 투쟁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밀양 주민들은 다수가 송전탑에 반대를 하지만은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국민투표에 나왔지만은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제도 정치가 많은 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만도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진당하고 민진당은 녹색이에요, 상징색이. 그 다음에 그 국민당은 파란색, 민중당은 하얀색. 그래갖고 청백당, 청백연합이라고 하는데 대만 국회에서는 한국 못지않게 상당한 몸싸움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좋은 정치는 이미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피해 문제를 충분히 제도 정치에서 토론하고 책임이 있는 안을 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좋은 정치인 거죠. 근데 지금 한국 보면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주요 두 당의 당론이라는 게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거기다 어떤 그 백업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책임 있는 어떤 제도나 입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제도 정치는 뭘 하느냐? 너네가 이제 앞으로 30년, 50년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만의 탈핵운동이 40년간의 어떤 탈핵운동도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지난 5월에 이제 대만에 직접 다녀오셨을 때 대만의 탈핵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연대하시고 만났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파인애플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니 현장에서 이제 강의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들었고 이제 저는 또 중간중간에 이제 남태재 감독님과 함께 인터뷰를 따라다니느라고 좀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얘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녹색국민행동 추이수신 선생님 얘기 들었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라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그 뭐 저희가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TSMC 같은 회사들이 원전 재가동 내지는 핵발전소 이렇게 재가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회사들이 필요한 전기는 이제 아리백 때문에 재생에너지지 이전에 화석연료나 핵에너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인상 깊었고 앞으로 이제 변해갈 이제 대만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런 질문했었을 때 이렇게 뭐 국민투표가 있긴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은 멈출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파인애플이랑 제가 대만 운동에서 인상 깊게 본 건 각 그 영역 부문하고 지역 밀착형으로 활동을 되게 고민하고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그 대만에 이렇게 그 반핵 운동 깃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걸어갖고선 카페라든지 뭐 이런데 구멍가게 같은 데에도 그래갖고 1000개의 반핵 상점 거점을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 농민회랑 결합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부 그 운동 조직이 이제 환경 반핵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미디어 활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국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더 좀 확산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뭐 반핵 운동의 역사 40년이 보여주듯이 좀 뿌리가 많이 깊고 넓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핵발전소에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그 이제 폐쇄된 핵발전소고 이제 해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핵발전소였는데 진산 1호기. 네, 진산 1호기. 그때 갔을 때 이제 사용 후 해결료들 이제 저장하는 그 캐니스터라고 하죠. 그 보관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는데 지역 주민 한 분 이렇게 같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설명하는 얘기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맨날 안전하다고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 장면 한번 봤어요. 직원분이랑? 네, 직원분이랑 그러면서 여기도
다들 이렇게 안전하다는 말에 대해서 불신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랑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예. 임윤 쌤이 그 뭐 부러운 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3 핵발전소죠, 마안산 2호기는. 근데 이 국민투표보다 훨씬 더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제4 핵발전소입니다. 그 공야오에 있는 제4 핵발전소인데 그거는 공정률이 98%까지 다 지어놓은 거죠. 그랬다가 막아냈어요, 주민투표를 거쳐서. 근데 한국은 탈핵운동을 열심히 했던 지역하고 단체나 개인들이 상처만 남고 고립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반핵운동이 승리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대, 유대가 저는 보존되고 그 힘을 잃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러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만 환경보전연맹의 그 전시관이었는데 단식 농성했던 사진 그 보면서 좀 근데 이제 같이 가셨던 일본 분들이 나도 저기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보면서 역사가 굉장히 함께 해온 역사가 굉장히 깊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단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대만 이 탈핵 역사에서 그 단식 농성 한 번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탈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만이 가지는 좀 남다른 탈핵 운동의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민진당이라는 정당은 정강 정책에 이렇게 반핵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처음 이제 만들 때부터 탈핵 운동 내지는 환경 운동 하는 진영들이 당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같이 함께 했던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현장을 만날 줄은, 그러니까 저춤이 현장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저희 한국에서 반핵아시아 포럼 하는데 저기 경주시장 뭐 이런 사람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력회사 사장도 나오고 전력회사 사장도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일일이 브리핑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당과 이 정치권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대.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탈핵 운동인데 탈핵 운동이 그냥 마치 이제 옛날 운동으로 이렇게 그냥 전신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 뭔가 변화무쌍한 청년들이 같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인 건지. 이렇게 데모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갖고 그 전에 그 국민당 정부 때 타이페이 그 중앙역 앞에서 그 몇만 명이 그 철학 시위를 하는 물대포 맞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반독재, 반권위주의, 탈원전 이런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제공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0년 단위로. 근데 한국도 그랬잖아요. 거의 한 10여 년마다 촛불이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국은 탈핵으로 계속 그게 결합된 건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 보면은 새로 만들어진 환경단체, 근데 이 탈핵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이런 데랑 연결이 돼서 그런 고르게 좀 세대가 운동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대만 갔었을 때 포럼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젊은 층을 직접 발표하게 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주로 이제 뭐였냐면 기후 운동이랑 같이 가야 된다, 기후 운동, 재생에너지 운동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이쪽 운동으로 같이 함께 결합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네요. 반핵아시아 포럼에서 좀 확인하셨던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좀 공유했던 어떤 공동의 과제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연대를 어떻게 이어가면서 아시아 지역의 반핵운동 또 탈핵운동을 이어갈
할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일단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탈핵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굉장히 급박했죠. 당장 이 핵발전소 입지를 막아야 되고 핵 폐기물 저장을 막아야 되고.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좀 긴 호흡을 가지면서 더 많이 사람들하고 정보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하나의 시설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잘 되고 있는 사례, 실험 같은 것들을 좀 교류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핵발전 수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뾰족한 완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길고 넓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필리핀 사례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이제 마르코스 2세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핵발전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이제 군사적 협력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이제 그건 또 미국이 중국과 이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과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설명들을 들으면서 아마 이 아시아라는 공간이 이 중국과 미국 이 패권 다툼이 어떤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뭔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핵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국제 질서나 이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문득 우리가 이제 핵발전의 문제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엔 조금 되게 더 다양했었는데 좀 시야가 약간 좁아진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어떤 평화의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핵이나 탈핵 운동의 그 관점이나 어떤 운동의 방향성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더 연결 지점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은 이제 노핵 발전소들의 수명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탈핵 운동이 또 이슈이잖아요.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한국의 시민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마무리로 해주시죠. 요 근래 이제 탈핵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들어도 잘 모르는 얘기인 경우들이 많아요. 노핵 발전소 얘기도 그렇고 신규 핵 발전소 얘기도 그렇고 단순화시켜서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 자세히 살피다 보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엔 우리 삶에 결부된 문제들이고 중요한 이슈들이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정치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조용히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저는 그 국정과제 발표한 거에 핵발전소 내지는 뭐 핵산업에 관한 얘기가 싹 빠져 있는 부분이 괜한 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리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그 핵발전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인 거죠.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배제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제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이 책에다가도 한번 그런 얘기 쓰셨는데 결국 탈핵운동은 진정한 의미 민주화 운동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민주주의는 아닌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 이해하고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핵발전 더
더 늘리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타인의 고통 위에다 자기 안전한 집을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문제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정치인들한테 맡겨두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둬서도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그럼 부담을 나눠야 돼요. 그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가오든 폐기물 처분의 문제가 되든 간에 이 생활의 불편 내지는 어려움 또는 정치 참여의 수고로움,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전기 요금 고지서만 볼 필요도 없죠. 자동 이체하고 에어컨 틀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맞대면은 다른 답이, 여러 가지 좋은 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만에서 진행되었던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만 탈핵운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어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시민의 힘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공감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회도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새알톡은 앞으로도 기후, 에너지, 환경 문제를 시민의 시선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